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LA 카운티가 앞으로 수주일 내에 코로나 테스팅 수용 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외곽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대표적인 교육구들이 최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 권고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맞이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로 인해 75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8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경제 회복 움직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꾸로 된 V자형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영구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와 최대 식료품 전문체인 크로거가 잇따라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급증으로 인해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아직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가 노인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고의로 투여해 7명을 잇따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와 은행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다시 봉쇄 조치를 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경제 회복 움직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꾸로 된 V자형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영구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5월보다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 4월 급감했지만 5월 1.4% 반등한 데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연준은 그러나 2분기 전체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산업 생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 내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7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은 11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2만 4천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경제 재개를 되돌리거나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기업 대출로 직원을 재고용했던 기업들도 다시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at risk of seeing and already seeing parts of the country needing to come back down. It's going to have a major economic impact. It's going to be a drag on economic growth. 연준의 한 경제학자는 확산 추세인 바이러스를 통제한다 해도 소비자와 기업의 소득 저하, 침체된 경제 활동 때문에 경제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실업급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가정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V자형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꾸로 된 V자형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영구적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1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8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11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2만 4,089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내놨던 전망치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연구소는 많은 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사망자 추정치를 당시보다 약
약 16,000명 더 올렸습니다. 15일 기준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3만 4,636명, 사망자 수가 13만 6,493명인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 석 달 반 새 8만 7,5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소는 다만 거의 모든 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쓴다면 이 전망치보다 사망자를 4만 명가량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마스크 사용이 늘었지만 충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며 만약 미국인의 95%가 집을 나설 때마다 마스크를 쓴다면 감염률이나 입원 환자가 줄면서 사망자 예상치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외곽 지역 카운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5천 명이 육박하는 등 가주 전체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재 벤츄라 카운티에선 4,950명의 확진자와 56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101명 환자가 코로나로 입원 중이고 그중 27명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새해맞이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로 인해 75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로즈 퍼레이드 주최 측은 오늘 내년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에서 코로나19로 내년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새해를 기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퍼레이드는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2년에서 45년 중단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행사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2년 역사를 자랑하는 로즈 퍼레이드는 매년 1월 1일 LA 인근의 파사디나에서 열리는 신년맞이 행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오늘부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무료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 후에 무료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 그리고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와 최대 식료품 전문체인 크로거가 잇따라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월마트는 오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직원, 협력 사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미 전역의 모든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마트 측은 미 전역 5천여 매장의 약 65%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의해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크로거에 앞서 창고형 할인점 코스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가전제품 전문체인 베스트바이 등이 전국 모든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권고 방침을 밝혔지만 카운티 내 교육구들은 방침을 따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가을 남가주 지역 교육구들이 줄줄이 온라인 수업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대표적인 교육구들이 최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권고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3만 명의 학생을 관할하는 애나하임 교육구와 5만 명의 학생을 관할하는 산타아나 교육구 등이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새학년도 대면 수업 권고 방침을 따르지 않고 2020-2021학년도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나하임 교육구는 절대로 학생들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만 6천 명의 학생을 관할하는 얼바인 통합교육구도 새학년도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권고한 대면 수업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일원에서도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 방침을 공표한 학교들이 잇따랐습니다. 글랜데일 통합교육구가 올가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랜데일 통합교육구의 경우 올가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캠퍼스에서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으로 주정부가 보조하는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 포스터 가정의 자녀, 그리고 부모가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공됩니다.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등교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앞서 LA와 패사디나, 롱비치 통합교육고 등이 올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 방침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주정부의 스테이홈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00만 명 이상 가주민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0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200만 명은 아직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에 144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는 그 숫자가 200만 명으로 불어나 이 추세대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더 큰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 조치로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하자 EDD 직원들을 충원하고 근무 시간을 늘려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웹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되고 고객 서비스 전화도 먹통이 되면서 실업수당 신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현재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실업수당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출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기재하면서 실수를 저질러 수당을 더 받거나 덜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EDD에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라 혹여 후에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될까봐 돈을 받고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현재 EDD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며 이메일을 보내도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데이빗 치우 가주 의원은 EDD가 코로나 팬데믹 초반 폭주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DD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천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주 7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한인 좌니 LA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비영리단체 체인지 리액션의 후원으로 진행해온 코로나19 피해 스몰 비즈니스 대상 무이자 대출을 LA시의 다른 지역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A시 3, 9, 12, 15지구 내 직원 15명 이하 매출 $100만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에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약제로 바뀐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직원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많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현재 하루 민원 방문자 수가 180여 명에 달하고 예약 및 문의 전화도 500통 이상씩 걸려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영사관 민원실의 예약 대기 기간은 평균 8일, 방문 시 대기 기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라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14일 총영사관 민원실에 마스크를 쓴 한인 민원인들이 북적였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기술기업 인사들이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제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화웨이의 5G 세대를 장비 사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화웨이에 각종 제약 조처를 해온 가운데 화웨이 인사 제재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과 대담 행사를 통해 미국은 인권 위반을 촉진하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도 성명에서는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에 관여한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중국 기술 기업의 일부 직원에 비자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에 대해서는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 대규모 억류 캠프를 가능하게 한 중국 공산당 감시 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 세계 통신 회사들은 화웨이와 사업을 한다면 인권 탄압자들과 사업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음을 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인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앱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마음을 바꾸고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에게는 의지가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진전을 이룰 것이란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전을 이뤄야 할 대상으로 4개항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하노이 회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in achieving the outcomes that were set forth in Singapore. 북한은 의지가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We hope they'll change their mind. We look forward to engaging them in dialogue so that we can get to the right outcome. 최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자신의 협상 상대를 정하라고 했었는데 북한만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 대선 지켜보면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물론 협상은 어렵겠지만 이제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좋을 성과를 낼 때라고 했습니다. Now it's time to get to the harder problems and secure a better outcome,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bu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well.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외교를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내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채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6개 경합주에서 계속 밀리는 것은 물론 확대된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6개 경합주에서 체인지 리서치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43%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에서 유권자 4,3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주 2주 전인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에서의 6%포인트 격차와 동일합니다. 약 한 달 전 조사에서는 격차가 3%포인트였습니다. 이들 6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긴 곳입니다. 지난 3월과 4월까지만 해도 이들 경합주 대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했지만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로 앞섰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이민 등 대부분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개인사에 대한 민낯을 폭로한 책을 출간해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의 조카 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 능력이 없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책 출간에 맞춰 방영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당신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사임하라고 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 되던 시점 백악관 집무실로 그를 방문했던 것을 회상하며 그는 이미 압박으로 인해 긴장돼 보였고 지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메리가 책 출간과 관련해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내 뿌리 깊은 문제들로 인해 비뚤어지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될 운명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허용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백악관은 이 책의 출간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출간 예정 하루 전인 지난 13일 출간 일시 중지 명령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글을 이란어로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이들의 사형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 개탄스러운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무기 강도와 기물 파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중반 피고인 3명에 대해 최종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도중 부서진 은행과 버스의 사진을 찍어 외국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이를 발표하자 이튿날부터 SNS에서는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이라면서 처형하지 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SNS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높아진 비판 여론에 이란 사법부는 변호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 재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지도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SNS상에서 커지자 재빨리 자신의 트윗에 인용한 셈입니다.
이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사용을 집행한 바로 다음 날 이 트윗을 게시하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무장 강도를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백인 우월주의자 데니엘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3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정부 차원의 사형은 텍사스, 미주리, 알라바마 등 남부주를 중심으로 최근에도 집행됐습니다. 미국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당한 여군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추행과 살해 의혹을 받는 상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미 전역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올해 20살의 미 여군 바네사 기에는 지난 4월 22일 텍사스 포트우드 군 기지에서 실종됐습니다. 기에는 실종 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관 2명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It happens daytime, 11 a.m. on a base, the quote-unquote largest base, right, with people. It's not a forest where no one was around.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 끝에 지난달 말 기엔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기엔을 성추행하고 살인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급자 로빈슨은 수사가 계속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빈슨의 여자친구도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인정해 기소됐습니다. 미 전역에선 기엔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진상 요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It just hit home because just knowing that it could be her or it could be my younger sister that's going into the military too. It's just, it's scary. It's a scary situation. 그리 곳곳엔 기엔의 모습을 담은 대형 벽화가 등장했고 시민들은 꽃과 과일, 풍선으로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참전용사 등 4,000명이 국방부와 의회에 기엔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고 90여 명의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전직 간호조무사가 노인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고의로 투여해 7명을 잇따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쇄 살인범인 리타 메이즈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클라크스버그의 제항군인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메이즈는 클라스버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출석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80에서 90대의 고령 환자 7명에게 인슐린을 투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뇨병을 앓지도 않았고 인슐린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었지만 메이즈는 인슐린을 일부러 주사해 저혈당증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메이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시인했지만 왜 무고한 노인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한 최고 경영자 발언으로 불매운동 역풍을 맞은 식품회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고야 푸드는 잘하고 있다며 급진 좌파의 중상 비방은 역효과를 냈다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표적 히스패닉계 식품회사인 고야푸드의 최고 경영자 로버트 우나누네는 9일 백악관에서 열린 라틴계 미국인의 경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갖게 돼 진정 축복받았다고 칭찬했고 이 발언에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소셜미디어에선 고야 보이콧, 고야 퇴출 등의 문구가 퍼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대거 해킹당했습니다. 피해 계정에는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억만장자 래퍼 카네이 웨스트도 포함됐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동시에 해킹당한 것은 초유의 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들의 공식 계정에 30분 안에 1,000달러의 비트코인을 보내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유명 인사들 계정 외에도 이 우버와 애플 공식 트위터에도 비트코인 송금을 요구하는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사기꾼들의 명백한 해킹 행각으로 보인다며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중요 기업의 트위터 계정이 한꺼번에 해킹당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트위터는 명백한 해킹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며 곧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커들이 올린 비트코인 주소로는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11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베이조스와 게이츠, 머스크는 세계 10대 보호에 드는 인사로 트위터 팔로워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사망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통절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통합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장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온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민의 실망을 이리고 횡정공백이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이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당대표의 입장을 대독했다. 대리 사과 비판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직접 사과한 겁니다. 고인의 부재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렵다며 대신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 소속 공직자 감찰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낙연 의원은 이 대표가 사과한 뒤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 고소인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특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모든 개인과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론을 못 견뎌내놓은 영혼 없는 반성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진상규명은 서울시가 아닌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직간접적으로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다음 주 월요일 예정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젠더특보 등 11명을 추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국회 국정조사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커지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두 곳 모두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낙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첫날부터 보궐선거를 언급했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젠 선거 승리의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부산과 서울시장 모두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추행 의혹에 부동산 문제까지 더해 민주당 심판론에 더욱 불을 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좀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안팎에서는 벌써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나경원, 김용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권영세, 박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또 부산시장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김세현 전 의원과 서병수, 장재원 의원 등도 자천타천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낼지부터가 고민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당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하려면 당헌부터 고쳐야 할 상황,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점차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시장의 정치적 무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도 서울과 부산을 잃으면 상상 이상의 큰 물결이 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하고 직결되는 이른바 큰 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정당의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당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보궐선거 공천을 하려 한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서 민주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률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을 못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되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겁니다. 검사를 추천하고 수사관을 임명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할 공수처장을 임명은커녕 추천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간신히 국회 개원식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권한을 비교섭단체 야당에 넘기는 방안까지 꺼내고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꿈쩍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고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저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공수처 출범은 연내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각종 오염물질로 가득한 도시의 공기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러 연구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사람의 뇌를 해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을 통해 이런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는 나이 든 여성들은 대기오염의 신경학적 영향을 더 잘 견뎌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평균 나이 70세의 여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의료 기록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면서 혈중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낮은 여성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높은 여성들보다 뇌 수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생선이나 조개류를 먹는 것이 뇌에 미치는 대기오염의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의 카헤 박사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퇴치하고 노화되는 뇌에서 뇌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납과 수은과 같은 신경독소에 의해 야기되는 뇌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고 식단에 첨가하기가 쉽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생선 섭취로 혈중 오메가3 지방산의 수치를 높이면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의 뇌 용적을 보존하고 대기오염의 잠재적 독성 효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와 은행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27.51포인트, 0.85% 상승한 26,870.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04포인트, 0.91% 오른 3,226.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1.91포인트, 0.59% 상승한 1,550.4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주요 기업 실적, 미국과 중국 대립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르면서 위험자산 투자가 힘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점도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2.55% 오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금융주는 1.91%, 에너지는 1.96%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3% 오른 41.2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96% 상승한 43.7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인 7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또 이날 8월 감산량 조정을 위한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하루 감산량을 현재 970만 배럴에서 8월부터 770만 배럴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2% 오른 1813.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미 경제에 대해 경제활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또 그것이 경제에 미칠 충격의 강도 등을 거론하며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6일까지의 상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 이후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거세지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가 정상화 조치를 되돌려 다시 봉쇄에 나섬으로써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증가했으나 2분기 전체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6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59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폭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3%를 웃돈 결과입니다. 산업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7.2% 증가한 반면 광업 생산은 2.9% 떨어졌습니다. 특히 2분기 전체 산업 생산은 무려 42.6% 급감해 2차 세계대전 산업 부문이 위축된 이후 가장 큰 분기별 감속을 기록했다고 연준이 밝혔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같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 주말인 일요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61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자정 이후부터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초복인 오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